부디 이 속에 맺힌 천추에 하늘 세상에 밝혀 주십시오. 광군에게 끌려가던 만복 노인이 피 묻은 손으로 제 손바닥에 꾹 눌러준 건 작은 나무 인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보잘것없는 도장 하나가 조선 조정을 뒤흔들 폭풍의 씨앗이 될 줄은요. 마을 사람들은 차가운 눈초리로 저를 비웃었어요. 제 앞가림도 못하는 가난한 선비가 죽어가는 노비를 거두더니 꼴 좋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노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곤장 30대가 등짝을 지시기는 동안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피가 옷깃을 타고 흘러내렸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이 작은 나무 도장이 탐욕에 찌든 조판서 일당을 무너뜨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수백 명의 원혼을 달래줄 유일한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우입니다. 35의 나이에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과거 급제를 꿈꾸던 유생이었지만 가문에 닥친 영모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버지는 차디찬 옥바닥에서 숨을 거두셨고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세도 정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이었어요. 관직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되었고 백성들은 삼정의 문란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세금이라는 이름 아래 곡식이 털렸고 황곡이라 부르는 고리대금에 논밭을 빼앗겼죠. 저는 산에서 겨우 약초나 캐어 연명하며 숨어 살다시피 했습니다. 상투는 곳곳이 헝클어졌고 빛이 바랜 유생복에는 기운 자국이 여러 군데 남아 있었어요. 한방눈이 쏟아지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장터 모퉁이를 지나는데 구석진 곳에서 웅크린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입술이 파랗게 질린 노인이 눈 쌓인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노인의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듯 퍼렇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 늙은 몸, 오늘 밤이 고비인 듯하오.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냘펐습니다. 저는 황급히 노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에서 체온이라곤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었지만 다들 고개를 돌렸어요. 한 떡장수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윤 부잣집에서 버린 병든 노비라오. 상관 말고 그냥 가시게. 제 형편도 넉넉지 않았어요. 방세 성냥이 밀려주인 영감이 매일같이 문 앞에서 고함을 질러댔고 쌀독 바닥이 훤히 보이는지 이미 사흘째였습니다. 손에 쥔 돈이라곤 엽전 몇 푼이 전부였죠. 그런데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훈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선비는 재물이 아니라 덕으로 사는 법이다. 저는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몸이었어요. 평생 굶주림 속에 살아온 게 분명했습니다. 눈발을 헤치며 단칸방으로 향하는 동안 노인의 숨소리가 제 등에 희미하게 닿았죠.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방문을 열자 차가운 기운이 먼저 밀려들었어요. 아궁이 불이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나뭇가지 몇 개를 쪼개 넣고 마지막 남은 볏짚 한 줌을 태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방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죠. 쌀독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남은 좁쌀을 긁어 모아 겨우 한 사발 정도 모였어요.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을 따뜻한 곳에 눕히고 제가 덮던 낡은 솜니불을 노인께 덮어드렸죠. 솜이 뭉쳐 여기저기 울퉁불퉁했지만 그나마 가진 것 중 가장 따뜻한 물건이었습니다.
죽이 끓는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구수하면서도 쓸쓸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죽을 사발에 담아 노인 앞에 놓았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드십시오. 많지는 않지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말없이 죽을 먹는 노인의 뒷모습이 묘하게 슬펐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노인은 죽 한 사발을 다 비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은혜랄 것까지야 없습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노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친 손바닥이었지만 악력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오랜 세월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조금씩 기운을 차렸어요. 창백했던 안색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떨리던 손도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낮에 서당에 나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푼돈을 벌어왔고 밤에는 노인과 마주 앉아 보리밥과 된장국으로 소박한 저녁을 나눴죠. 어느 날 저녁 노인께 이름을 여쭤봤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저 만수라고 불러주시게. 저는 그분께 정식 이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윤만복, 만가지 복이 깃들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담았죠. 노인은 그 이름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고맙네, 선생. 이 늙은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다니. 그렇게 우리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좁은 방 안에서 둘은 마주 앉아 차가운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노인은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을 했습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을 품고 있는 듯 했죠.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궁이 불이 타닥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한방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송이가 창호지에 부딪혀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만복 노인과의 기묘한 동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낮에는 서당에 나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어요. 훈장님이 주시는 품삯은 하루 답푼, 한 달이면 넉량 정도였죠. 그 돈으로 쌀을 사고 장작을 사면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밤이면 노인과 마주 앉아 보리밥에 된장국을 나눠 먹었어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둘이 나누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촛불 아래서 상소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연습 삼아 쓰는 글이었죠. 백성들의 고통을 임금께 아뢰는 내용이었어요. 붓을 놀리며 문장을 다듬는데 뒤에서 노인이 슬그머니 다가와 제 어깨 너머로 글을 들여다보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지켜보시던 노인이 나지막이 입을 여셨어요. 선생의 글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하나 권력자들의 허를 찌르는 날카로움이 부족하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노비라 생각했던 노인의 입에서 이런 예리한 평론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노인의 눈빛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죠. 노인장께서 글을 아십니까? 알고 말고. 옛날에 조금 배웠지. 노인은 슬며시 웃었어요. 그 미소에는 말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붓을 내려놓고 노인 쪽으로 몸을 돌렸죠. 그날부터 노인은 제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밤마다 촛불 아래 마주 앉아 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보통 글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토지 대장을 대조하여 비리를 찾아내는 법, 관청의 공문서에 찍힌 인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법, 장부의 숫자 사이에 숨겨진 횡령의 흔적을 읽어내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죠. 그 어디 서당에서도 배울 수 없는 실무 지식들이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장부 위를 짚었어요. 거친 손가락이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여기를 보게. 이 숫자가 이상하지 않은가? 황곡으로 거둔 쌀이 100석인데 창고에 입고된 건 70석이라네. 30석이 어디로 갔을까? 횡령을 한 거군요. 그렇지.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네. 장부만으로는 부족해. 창고지기의 증언, 운송 기록, 수령의 인장까지 모두 확인해야 하지. 노인의 가르침은 구체적이었어요. 책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관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토대로 한 살아있는 지식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노인의 말씀을 받아 적었어요. 손이 저려올 때까지 붓을 놀렸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칼이 아니라 진실을 담은 글이네.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글이란 단순히 아름다운 문장을 짓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봄이 왔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어요. 마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농부 박 씨가 황급히 제 방문을 두드렸죠. 얼굴이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논을 빼앗길 판입니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어요. 윤참봉이라는 자가 위조된 문서를 들이밀며 박 씨네 논 5마지기가 원래 윤 씨 집안 땅이었다고 주장한다는 거였습니다. 관아에서는 문서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박 씨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저는 박 씨가 가져온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언뜻 보면 제대로 된 문서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가까이 다가와 문서를 들여다보시더니 코웃음을 치셨어요. 이건 위조야. 종이의 빛깔부터 이상하네. 30년 된 문서치고는 너무 깨끗해. 노인의 손가락이 문서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저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종이가 인위적으로 누렇게 물들여진 흔적이 보였죠. 그리고 이 인장을 보게. 당시 현감의 도장이라고 했지? 하지만 이 인장의 글씨체는 현재 쓰이는 양식이네. 30년 전에는 다른 양식을 썼어. 노인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문서의 허점을 하나하나 찾아냈어요. 종이의 재질, 먹의 농도, 인장의 양식, 심지어 문장의 격식까지 모두 시대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탄원서를 썼어요. 노인의 조언을 받아 문서의 위조 증거를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붓을 놓을 때쯤 동이 트기 시작했죠. 노인은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잘했네. 이 정도면 충분해. 탄원서를 관아에 제출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어요. 그동안 박 씨는 매일 제 방을 찾아와 소식을 물었고 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위로했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드디어 관아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현감이 직접 조사한 결과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윤참봉은 곤장을 맞고 벌금을 물었고 박 씨의 논은 다시 박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이 스스로 드러난 것뿐이죠. 소문이 퍼졌습니다. 눈 밝은 이 선생이 위조 문서를 간파해 백성의 땅을 지켜줬다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로 번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빼앗긴 권리를 찾고 싶은 사람들이었죠. 저는 노인의 가르침대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장부의 오류를 찾아내고 부당한 세금을 바로잡고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화시켰어요. 품삯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쌀 한 돼, 나물 한 줌을 얻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이면 노인과 마주 앉아 하루 일을 정리했어요. 노인은 항상 격려해 주셨습니다. 잘했다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 한마디가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어요. 비록 끼니는 여전히 보리밥의 된장국뿐이었지만 만복 노인과 함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보낸 그 반년의 시간이 제 생애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촛불이 타올랐고 노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웠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나날이 곧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것을요.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눈 밝은 이 선생이라는 별명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아이들은 저를 따라다니며 글을 배우고 싶다고 졸라댔습니다. 한때 몰락한 유생이라 비웃던 이들조차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봤죠.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어요.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푸른 관복을 입은 아전이 제 방문 앞에 섰죠. 손에는 공문서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서우 선생이십니까? 사또께서 뵙자 하십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관아에서 부른다는 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았으니까요. 혹시 제가 백성들을 도운 게 월권이라 문책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노인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걱정 말게. 선생은 떳떳하게 일했으니 두려울 게 없네. 관아로 향하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대문을 지나 마당을 가로질러 사또의 집무실까지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어요. 아전이 문을 열었고 안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사또는 60 가까운 나이로 보였어요. 흰 수염이 가슴까지 늘어졌고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살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절했죠. 초야에 묻혀 사는 이서우, 사또 어르신께 문안 올립니다. 고개를 드시게. 사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온화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자네가 최근 마을에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소문을 들었네. 박 씨의 논 사건도 자네가 해결했다지?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사또가 미소를 지었어요. 주름진 눈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겸손하군. 하지만 자네의 능력은 이미 입증되었네. 관아에서 서기가 필요한데 자네가 그 일을 맡아주었으면 하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기직이라니요. 관아의 서기는 비록 낮은 벼슬이었지만 녹봉을 받는 정식 관리였어요. 몰락한 유생이던 제게는 꿈도 꾸지 못할 기회였습니다. 사또 어르신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관아의 서기가 되었습니다. 월 녹봉 단량을 받게 되었어요. 그 돈이면 쌀을 사고 장작을 사고도 남았습니다. 처음 녹봉을 받던 날 손에 쥔 은자 5냥이 묵직하게 느껴졌죠. 은빛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쌀 한 섬을 샀어요. 푸성기도 한 보따리 샀습니다. 노인께 처음으로 흰 쌀밥을 지어드릴 수 있었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 솥에 앉혔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어요.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밥이 다 되었을 때 노인을 모셔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상에 올렸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죠. 이 늙은이가 언제 흰 쌀밥을 먹어보나 했는데
노인장께서 저를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그날 저녁은 특별했어요. 흰 쌀밥에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그 어떤 잔치보다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마음이 벅차올랐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관아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민원을 처리했죠. 노인이 가르쳐준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부의 오류를 찾아내고 비리를 적발하는 일에서 저는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사또께서도 저를 신뢰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죠. 세금 장부를 검토하고 토지 분쟁을 조율하고 부정을 저지른 아전을 적발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일할수록 제 역할이 커졌어요. 석 달 만에 15냥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노인께 새 옷을 해드렸어요. 감색 두루마기에 흰 버선까지 장만했습니다. 노인은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시며 쑥스러워 하셨죠. 이 늙은이가 무슨 복으로 이런 대접을 받는지. 노인장께서 제게 베푸신 가르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노인의 표정은 완전히 밝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을 하셨습니다. 무언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듯 했죠. 어느 날 저녁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 큰 나무는 바람을 많이 맞는 법이네. 항상 몸을 낮추고 조심하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가 백성의 편에 서서 일할수록 자네를 시기하는 자들도 늘어난다네.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떳떳하게 일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노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윤참봉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조판서의 신복으로 이 고을에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던 인물이었습니다. 쥐처럼 좁은 얼굴에 사팔뜨기 눈을 가진 비열한 인상이었죠. 제가 관아에서 일하며 세금 비리를 바로잡을 때마다 윤참봉은 이를 갈았습니다.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린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감히 몰락한 유생 주제에 내 밥그릇을 건드리다니 두고 보자고 고함을 질렀다더군요.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른 일을 하는데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 즈음 거대한 음모를 포착했습니다. 조판서 일당이 마을 전체의 토지 대장을 조작해 수만 평의 땅을 가로채려 한다는 정황을 발견했어요. 장부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땅이 여러 사람의 명의로 중복 등록되어 있었고 세금은 가난한 백성들에게만 부과되어 있었죠. 노인께 상의했습니다. 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장부를 검토하셨어요. 손가락이 숫자 위를 천천히 짚어 내려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네. 조직적으로 백성의 땅을 빼앗으려는 음모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모으게. 확실한 증거 없이는 그들을 건드릴 수 없어. 저는 밤낮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토지 대장을 일일이 대조하고 세금 장부를 분석하고 증인을 찾아다녔어요. 노인도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함께 촛불을 켜고 밤을 새워가며 비리의 실체를 파헤쳤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조판서가 위조한 문서 사본, 뇌물을 주고받은 장부, 협박받은 백성들의 증언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조판서를 탄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노인의 조언을 받아 조목조목 증거를 정리했죠. 내일 아침 사또께 올리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이 코앞에 보였어요. 하지만 권력의 촉수는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고발장을 제출하기 바로 전날 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노인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죠. 무거운 발걸음이 땅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횃불을 든 광군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은 되어 보였죠.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윤찬봉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앞장서 들어왔어요. 뒤따라 광군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 역적 윤만복이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윤찬봉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노인을 바라봤어요.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누구였는지, 왜 숨어 지내셨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광군들이 노인을 끌어냈고 저 역시 포박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광군들이 노인을 끌어냈습니다. 거친 손이 노인의 팔을 잡아챘고 밧줄이 야윈 몸을 올감했어요. 노인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끌려가실 뿐이었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노인장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제가 거두어 모신 것뿐이에요. 윤찬봉이 비웃었어요. 교활한 눈빛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노비를 은닉한 죄, 역적을 숨겨준 죄, 모두 내 놈의 죄다. 광군들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마당에 무릎을 꿇렸어요. 차가운 땅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윤찬봉이 채찍을 들어 올렸죠. 가죽 채찍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첫 번째 곤장이 등을 내리쳤어요. 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죠. 두 번째, 세 번째 곤장이 이어졌어요. 피가 옷깃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0대를 맞았을 때쯤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흐릿한 시야 속에서 노인이 보였습니다. 노인도 곤장을 맞고 계셨어요. 하지만 신음조차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대, 25대. 곤장이 쉬지 않고 내려쳤어요. 피가 땅에 흥건히 고였습니다. 30대째 곤장이 떨어졌을 때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땅바닥이 뺨에 차갑게 닿았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제 손을 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이었어요. 피 묻은 손으로 제 손바닥에 무언가를 꾹 눌러주셨습니다. 작은 나무 인장이었죠. 선생, 부디 몸 건사하시오. 때가 되면 이 안에 숨겨진 것을 세상에 내놓으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냘펐습니다. 저는 인장을 꼭 쥐었어요. 손 안에서 나무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노인장.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광군들이 노인을 끌고 갔어요. 노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동이 터올 무렵 정신을 차렸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등짝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역적을 숨겨준 놈이라더라. 저런 놈이 관아에서 일했다니 기가 막히네.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한때 저를 존경하던 이들이 이제는 손가락질했어요. 돌아선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피를 질질 흘리며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과 함께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촛불 흔적이 남은 책상, 함께 앉았던 밥상, 노인이 입으시던 새 옷까지. 손 안에 인장을 펼쳐봤습니다. 작은 나무 도장이었어요.
평범한 모양이었습니다. 노인이 왜 이걸 주셨는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노인의 마지막 당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장을 품속 깊이 넣었어요. 사흘 후 쫓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짐을 내던졌어요. 정든 고향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등에 맨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죠.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걸을 때마다 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산길을 따라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마을이 아득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지붕들, 정든 골목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억울함과 분노,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유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떠돌이가 되었어요. 마을에서 마을로, 고을에서 고을로 떠돌아다녔습니다. 나루터에서 짐을 날랐어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배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배로 옮겼습니다. 하루 품삯 다푼을 받았죠. 그 돈으로 보리밥 한 끼를 사 먹고 노숙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일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곤장 맞았던 자리의 흉터가 따가웠습니다. 가을이 되자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어요. 논밭을 갈고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주인 영감은 인색했고 밥은 늘 모자랐죠. 겨울이 오면 산속 움막에서 지냈습니다.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허름한 집이었어요. 바람이 틈새로 들어왔고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밤이면 품속의 인장을 만지작거렸어요. 노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35의 청년은 어느덧 45이 되었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패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졌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변했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어요. 조판서는 이조판서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나라의 인사를 쥐락펴락하며 권세를 누렸죠. 윤참봉은 현감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더욱 악랄하게 짜냈어요. 떠도는 동안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땅을 빼앗긴 농부, 억울하게 곤장을 맞은 상인, 가족을 잃은 과부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돕고 싶었지만 저 역시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분노가 쌓였습니다. 밤마다 이를 갈았어요. 조판서와 윤참봉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호의호식하며 백성을 짓밟고 저는 하루 끼니조차 제대로 못 먹는 처지였죠. 세상은 불공평했습니다. 45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강가 주막에 들렀어요. 낯선 고을이었습니다. 품삯을 받아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켰죠. 탁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떠들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가 주막 안을 채웠습니다. 들었나? 10년 전에 사라졌던 윤만복 대감이 돌아가셨다더군.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저는 술잔을 든 채 그쪽을 돌아봤어요. 윤만복? 그 호조 참판이었던 분 말인가? 맞네. 영모 누명을 쓰고 도망쳤다가 결국 잡혔다더군. 옥중에서 온갖 고문을 받았다지. 그래도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다고 하네. 기구한 운명이로군. 정의품 고관대작이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다니. 술잔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막걸리가 마루에 흥건히 쏟아졌습니다. 정의품 호조 참판, 윤만복 대감. 제가 거두었던 그 노인이 누더기를 입고 장터 구석에 쓰러져 계셨던 그분이 나라의 재정을 관장하던 정의품 고관대작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백성을 위해 스스로 노비의 옷을 입으셨던 분, 저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이
주막을 뛰쳐나갔어요.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품속에서 인장을 꺼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작은 나무 도장.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인장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인자한 미소, 날카로운 눈빛, 마지막 당부.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졌어요. 10년 동안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러움, 그리움, 분노, 후회가 뒤섞였죠. 노인장, 스승님, 목소리가 강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강물은 말없이 흘렀어요.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반백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한때 젊었던 유생은 이제 세파에 지친 중년이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인장이 세상을 바꿀 날을 기다리며 저는 다시 떠돌이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녁놀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45이던 제가 어느덧 47이 되었어요. 여전히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나루터에서 짐을 나르고 농가에서 품을 팔고 때로는 장터에서 글을 써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죠.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봄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선왕께서 승하하시고 새로운 임금이 즉위하셨습니다. 젊은 임금은 개혁의 의지를 품고 있었죠. 백성들 사이로 희망의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에서도 주막에서도 사람들은 새 시대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조판서의 뿌리는 깊었습니다. 30년 넘게 권력의 중심에서 세력을 키워온 그를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어요. 새 임금께서 개혁을 외치셔도 조판서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하게 권세를 휘둘렀죠.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주막에서 품삯을 받아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좁은 다락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제대로 없는 답답한 공간이었지만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밤이 깊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어요. 품속에서 인장을 꺼냈습니다. 습관처럼 매일 밤 꺼내보던 물건이었죠. 10년 넘게 손에서 놓지 않았던 작은 나무 도장. 손때가 묻어 윤기가 흘렀습니다. 촛불 아래서 인장을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평범한 모양이었습니다. 윤만복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을 뿐이었죠. 노인이 왜 이것을 주셨을까 생각하며 손가락으로 인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손가락 끝에 미세한 틈이 느껴졌습니다. 인장 밑바닥 부분이 살짝 벌어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나무가 오래되어 갈라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었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장을 돌려봤어요. 밑바닥을 살살 눌러보니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숨겨진 장치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힘을 주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밑바닥이 열렸어요. 인장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얇은 비단지 한 장이 툭 떨어졌죠. 손이 떨렸습니다. 비단지를 집어들었어요. 촛불에 가까이 대고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노인의 필체였습니다. 글씨는 작았지만 또렷했죠. 비망록이라는 제목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조판서가 저지른 죄목들이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어요. 뇌물 목록, 횡령 액수, 살인 교사까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덕 15년 3월, 황곡 이천석 횡령.
동네 현감 김씨로부터 뇌물은자 500냥. 정덕 16년 8월 토지 대장 위조로 백성 300가구의 땅을 강탈. 정덕 18년 정월 정적 박사원을 제거하기 위해 자객 고용. 숨이 막혔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조판서가 저지른 모든 죄악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날짜, 장소, 금액, 관련자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조판서를 무너뜨릴 수 있었죠. 비단지 끝에는 노인의 마지막 글이 있었습니다. 나 육만복은 죽으나 진실은 죽지 않는다. 이 글을 읽는 자여, 그대가 조선의 양심이 되어다오. 눈물이 쏟아졌어요. 노인은 이미 10년 전에 모든 것을 예견하셨던 겁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무거운 진실을 숨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습니다. 저는 비단지를 가슴에 꼭 안았죠. 노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비단지를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조판서의 죄목은 끝이 없었어요. 탐욕, 살인, 반역에 가까운 행위들까지.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이 터올랐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저는 비단지를 다시 인장 속에 넣고 밑바닥을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갔죠. 겉으로는 평범한 인장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결심했어요.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증거를 임금께 올려야 했죠. 노인의 유언을 이뤄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양까지는 보름 이상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손에 쥔 돈이라곤 엽전 몇 푼이 전부였죠. 그것도 오늘 밤 숙식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품을 팔아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나루터에서 하루 종일 짐을 날랐습니다.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배에서 육지로 옮겼죠.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루 품삯 다푼을 받았어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밥은 굶었고 잠은 강가에서 잤어요. 모기에 물리고 이슬에 젖었지만 참았습니다. 엽전 하나하나가 소중했죠. 보름이 지났습니다. 손에 은자 한 냥이 모였어요. 이 정도면 한양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챙겼습니다. 보따리 하나에 인장을 품속 깊이 넣었죠.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양까지 가야 했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넜어요.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았죠. 해가 지면 나무 밑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동이 트면 다시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고갯길을 넘는데 멀리 한양의 성곽이 보였습니다. 웅장한 성벽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노인장, 이제 다 왔습니다. 중얼거렸어요. 품속의 인장을 쓰다듬었습니다. 노인이 제 옆에 계신 것 같았어요.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관군이 통행증을 확인했지만 별 문제 없었어요. 떠돌이 거짓쯤으로 받겠죠. 한양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들, 물건을 파는 상인들, 거린들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헌부를 찾아야 했어요. 오늘날의 검찰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길을 물어물어 사헌부 건물 앞에 섰죠. 높은 기와 지붕이 위압적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과연 제 말을 들어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떠돌이가 찾아가서 조판서를 고발한다고 하면 믿어줄까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노인의 유언을 이뤄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문을 두드렸죠. 아전이 나왔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이냐? 윤만복 대감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전의 표정이 변했어요. 윤만복이라는 이름에 반응한 겁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좁은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노관리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윤만복 대감을 안다고? 예. 대감께서 남기신 증거가 있습니다. 품속에서 인장을 꺼냈어요. 노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인장을 받아들더니 한참을 들여다봤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감의 인장이 맞소. 나는 대감을 모셨던 사람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인장의 밑바닥을 열어 비단지를 꺼냈어요. 노관리에게 건넸습니다. 비단지를 펼쳐본 노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눈물을 흘렸죠. 대감께서 이런 것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대사원께 보고해야겠소. 따라오시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관리를 따라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긴 복도였어요. 발소리가 마룻바닥에 울렸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죠.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대사원의 집무실 앞에 섰어요. 문 너머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관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게.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 안에 대사원이 앉아 계셨어요. 60이 넘은 나이로 보였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늘어졌고 깊이 파인 주름 사이로 예리한 눈빛이 빛났어요. 노관리가 비단지를 올렸습니다. 대사원은 비단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색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윤만복 대감께서 이것을. 대사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어요. 자네가 이것을 어디서 얻었는가? 윤만복 대감께서 10년 전 제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일을 설명했어요. 노인을 거두었던 일, 함께 지냈던 반년의 시간, 광군에게 끌려가시기 직전 인장을 받은 일까지. 대사원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대사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감께서 자네를 택하신 이유를 알겠네. 당장 임금께 상소를 올려야겠네. 그날 밤 상소문이 작성되었습니다. 대사원이 직접 붓을 들었어요. 촛불 아래서 빼곡하게 글씨를 채워나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조판서의 죄목이 하나하나 적혀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궁궐에서 정갈이 왔어요. 임금께서 직접 국문을 열어 사실을 밝히라는 어명이었습니다. 손에 왕명이 적힌 교지가 떨렸어요. 국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름 후였어요. 그 보름 동안 저는 사헌부 관사에 머물렀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고 깨끗한 이불을 덮었죠.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밤마다 인장을 꺼내봤어요.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인자한 미소, 따뜻한 목소리, 마지막 당부. 저는 중얼거렸어요. 노인장, 곧 끝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문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궁궐로 향했어요. 대사원과 함께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웅장한 기둥들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죠. 대궐들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관리들이 도열했고 관군들이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임금께서 용상에 앉아 계셨어요. 젊은 임금이었습니다.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저는 뜰 한쪽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무릎에 닿았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곧이어 조판서가 끌려왔습니다. 화려한 홍색 관복을 입고 있었어요. 금실로 수놓은 항문양 흉배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 옆으로 윤참봉도 끌려왔습니다. 조판서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어요. 임금 앞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전하, 소신은 30년 넘게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런 모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금께서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하셨어요. 과인이 직접 판단하겠다. 증거를 내놓아라. 대사원이 비단지를 받들어 올렸습니다. 내관이 그것을 받아 임금께 전했어요. 임금께서 비단지를 펼쳐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손이 비단지를 움켜쥐었습니다. 한참 후 임금께서 입을 여셨어요. 조판서, 정덕 15년 3월 황곡 2000석을 횡령했다는 기록이 여기 있다. 무어라 변명하겠는가? 조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쳐들었죠. 증거도 없이 감히 나를 모함하십니까? 그것은 누군가 꾸며낸 거짓말일 뿐입니다. 증거가 없다고? 임금께서 비단지를 펼쳐 보이셨어요. 여기 날짜, 장소, 금액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윤만복 대감께서 직접 작성하신 것이다. 조판서가 비틀거렸습니다. 윤만복이라는 이름에 놀란 거였어요. 윤만복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으되 진실은 살아있다. 임금께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리키셨어요. 저자가 증인이다. 직접 윤만복 대감으로부터 이것을 전달받았다고 하니 말해보아라.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전하, 소인은 10년 전 윤만복 대감을 거두어 모셨습니다. 대감께서는 광군에게 끌려가시기 직전 이 인장을 제게 주시며 때가 되면 세상에 내놓으라 하셨습니다. 품속에서 인장을 꺼냈어요.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습니다. 내관이 그것을 받아 임금께 전했죠. 임금께서 인장을 살피셨습니다. 밑바닥을 열어 속을 들여다보셨어요. 인장의 구조를 확인하신 겁니다. 이것은 윤만복 대감의 인장이 틀림없다. 과인이 직접 본 적이 있다. 조판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임금께서 계속 비단지를 읽어 내려가셨어요. 하나하나 죄목을 낭독하셨습니다. 뇌물, 횡령, 토지 강탈, 살인 교사까지. 읽을수록 분노가 목소리에 묻어났죠. 정덕 18년 박사원을 제거하기 위해 자객을 고용했다? 이것이 사실인가? 조판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시인이로다. 임금의 호통이 대궐을 울렸습니다. 조판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잘못했습니다. 목숨만은 이미 늦었다. 너는 30년 동안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 충신을 죽이고 나라를 좀먹었다. 그 죄를 어찌 용서하겠는가? 임금께서 윤참봉을 보셨어요. 너 역시 마찬가지다. 조판서의 앞잡이가 되어 백성을 괴롭혔으니 죄가 가볍지 않다. 윤참봉은 이미 혼이 나간 상태였어요.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임금께서 형조판서를 부르셨어요. 조판서는 극형에 처할 죄인이나 과인이 선왕을 생각하여 유배로 감한다. 제주도로 유배 보내고 평생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형조판서가 절을 올렸습니다.
윤참봉은 관직을 박탈하고 관노비로 삼는다. 평생 천한 일을 하며 속죄하도록 하라. 광군들이 둘을 끌어냈어요. 조판서는 비틀거리며 끌려갔고 윤참봉은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후련해졌어요. 임금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이서우, 고개를 들어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임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만복 대감의 충절을 세상에 알린 공이 크다. 벼슬을 내릴 터이니 받들겠는가?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하, 소인은 벼슬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윤만복 대감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랄 뿐입니다. 임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대의 뜻을 알겠다. 윤만복을 정의품 충신으로 추증하고 영모 누명을 벗겨주겠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대궐뜰에서 물러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품속에 인장을 쓰다듬었죠. 노인장, 해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노인이 제 어깨를 다독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는 10년이 걸렸지만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나라에서 벼슬을 내리려 했으나 저는 사양했습니다. 임금께서 아쉬워하셨지만 제 뜻을 꺾지 않으셨어요. 대신 은자 100냥을 하사하셨습니다. 그 돈을 받아들고 한양을 떠났죠.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죠. 품속의 인장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보름을 걸어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장터, 우물, 골목길,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죠. 10년이라는 세월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장터 어귀에 섰어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노인이 쓰러져 계셨던 그 자리. 눈 내리던 겨울날 파랗게 질린 입술로 숨을 몰아쉬시던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근처에 작은 땅을 샀습니다. 은자 30냥을 주고 샀어요. 그리 크지 않은 땅이었지만 서당을 짓기엔 충분했습니다. 목수를 불러 집을 지었죠.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얹고 기와를 올렸어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서당이 완성되었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비록 작은 건물이었지만 제 손으로 지은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대들보에 현판을 걸었어요. 만복서당이라고 썼습니다. 노인의 이름을 딴 거였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돈은 없어도 됩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받아들였어요. 양반 자제든 상민의 자식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배움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죠.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엔 10명이 되었고 석 달 후엔 20명이 넘었어요. 아침이면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서당을 채웠습니다. 천자문을 외우는 소리, 논어를 읽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노인께 배운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했어요. 장부 보는 법, 문서의 진위를 가리는 법, 불의를 바로잡는 법까지 실용적인 지식들이었죠.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것까지 배워야 하나요? 과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얘야, 진짜 공부는 시험을 위한 게 아니란다. 세상을 바르게 만들기 위한 거지.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진짜 높은 자리는 대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마음에 있는 것이란다. 노인이 제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느끼는 게 있는 듯 했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산을 물들였어요. 저는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 작은 묘소가 있었어요. 관에서 육만복대감의 유해를 거둬 이곳에 안장했습니다. 묘소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장인을 불러 정성껏 글자를 새기게 했어요. 비문을 직접 지었습니다. 붓을 들고 한자 정성스럽게 썼죠. 여기 노비의 이름으로 살았으나 대감의 기계로 잠든 나의 스승이 계시다. 비석이 완성되었을 때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술 한 잔을 따라 올렸습니다. 맑은 술이 잔을 채웠죠. 노인장, 이제 편히 쉬십시오. 누명도 벗으셨고 정의품 충신으로 추중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감의 충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갔죠. 슬픔, 그리움,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스승님. 산을 내려왔습니다. 서당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그날처럼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큰 솥에 쌀을 넣고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장터에 나가야 한다. 너희도 같이 갈래? 아이들이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이 다 끓자 큰 독에 담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장터로 향했죠. 장터는 한산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폈습니다. 바로 노인이 쓰러져 계셨던 그 자리였죠. 죽을 사발에 담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도왔어요. 장터를 지나는 거지들, 힘없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죽 한 사발씩 나눠줬습니다. 한 노인이 죽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 추운 날 이런 따뜻한 음식을. 천만에요. 드시고 몸 녹이십시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죽을 떠먹었습니다. 김이 입가에서 피어올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만복 노인께 죽을 대접했던 그날을요. 아이들도 열심히 도왔어요. 작은 손으로 사발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점차 익숙해졌죠. 사람들의 고맙다는 인사에 수줍게 웃었어요. 죽이 다 떨어질 무렵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서당으로 돌아왔어요.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매년 겨울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매년 할 거란다. 10년 전 내가 받은 온기를 잊지 않기 위해서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언가 배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마음으로 전해지는 게 있었죠. 서당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이었어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마음은 풍족했습니다. 아이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 행복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혼자 마당에 나왔어요. 눈이 그쳤습니다. 맑은 하늘에 별이 총총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인장, 보고 계십니까?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노인장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하며 살고 있어요. 별이 반짝였어요. 노인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죠. 품속에서 인장을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간직했던 작은 나무 도장.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었어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인장을 가슴에 품었어요. 노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당으로 들어갔죠. 책상 위에는 내일 아이들에게 가르칠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책을 펼쳤어요. 노인이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떠올리며 내일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붓을 들었죠. 종이에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다. 노인께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아이들에게 전하고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에 전하겠죠. 그렇게 노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봄이 오면 씨앗을 뿌리듯 저는 아이들의 마음에 선함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어요. 언젠가 그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세상에 그늘을 드리울 것입니다. 촛불이 깜빡거렸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저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죠. 별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 높은 자리는 권세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제가 노인께 받은 온기를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듯